머슴도 아니고 어떻게 시간이 8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와. 요즘 며느리들은 시부모 모시는 집에 들어와서 머슴살이를 할 생각은 않고 자기 인생만 살겠다고 드는구먼. 시어머니 박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나는 회사 화장실 칸막이에 몸을 기댄 채 숨을 고르려 애썼다. 회의실에서 급하게 뛰쳐나와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시어머니의 독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긴급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잘 먹었나요? 뭘 또 물어? 내가 손주들 굶기기라도 할까봐? 어차피 내가 없어도 우리 손주들은 내가 다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말고. 신랑도 없는 그 무슨 회의인지나 실컷 하고 오라고. 전화가 뚝 끊겼다. 마케팅팀 과장으로 승진한 지 반년, 하루하루가 전쟁터였다.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워킹맘으로서의 죄책감, 그리고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 이 삼중고 속에서 나 박혜진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마케팅 기획안이 내일까지 완성되어야 했고, 내 손을 거치지 않고는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벌써 8시가 넘었다며 독촉 전화가 오고 있었다. 직장과 가정, 어느 한쪽도 놓을 수 없는 현실이 나를 옥죄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또 내쉬자. 내 자신에게 속삭였다. 회의실로 돌아가기 전 휴대폰을 보니 남편 정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혜진아, 나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이게 웬 웃기는 농담인가. 전직 전업주부였던 시어머니 박명자는 여자가 늦게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들인 남편이 늦는 것은 괜찮다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의실로 돌아온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팀원들의 눈길을 받았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신입사원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어디까지 했었죠? 회의는 밤 10시까지 계속됐다. 마케팅 기획안의 마지막 디테일을 점검하고 나니 이미 집에 들어가기에는 한참 늦은 시간.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나는 머릿속으로 시어머니를 마주할 때 할 말을 정리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또다시 쏟아질 독설을 받아들일 준비만 하고 있었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10시가 넘은 지금 안에서는 어떤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나를 맞이했다. 이제야 들어오나? 남의 집 머슴도 아니고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며느리는 처음 봤다. 시어머니 박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다. 목소리에 가시가 돋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길래 가정을 이렇게 내팽개쳐? 아이들은 벌써 잠들었다.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잤어. 저녁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이고. 나는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저녁을 데우려던 찰나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다. 밥은 내가 해 먹어. 내가 왜 늦게 들어오는 며느리 밥까지 차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내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시어머니 박명자는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였다.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온 시어머니에게 직장 다니는 며느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특히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아이 셋의 시부모님까지 모시면서 하루 세끼 밥하고 집안일 다 했어.
지금 애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집안일은 뒷전이고 나는 냉장고에서 김치와 반찬을 꺼내며 시어머니의 말을 흘려들었다. 이미 100번도 넘게 들은 이야기였다. 시어머니는 30년 전 25세 시집와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 셋을 키우며 살림만 했다고 했다. 그 시절에는 여자가 직장 다니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알뜰살뜰 살림했다는 이야기를 매일같이 들려주었다. 요즘 여자들은 직장 다니느라 집안일은 뒷전이고 아이들은 남손에 맡기고 며느리가 뭐하러 직장을 다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는 게 여자의 도리지. 밥을 차려 먹으려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내일 아침은 일찍 일어나서 제대로 된 아침밥 차려놓고 가. 오늘 아침도 애들 학교 보내고 내가 설거지까지 다 했잖아.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뒤치다꺼리 할 줄은 몰랐네. 네, 어머니.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이미 집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그리고 주말에는 대청소 좀 하자. 바닥 먼지가 쌓여서 손주들 알레르기 생기겠어. 평일에 내가 안 하니까 주말에라도 제대로 좀 하자고.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한마디 더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주말 대청소라니. 주말은 아이들과 보내는 유일한 시간인데. 그나마 평일에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신다는 감사함에 참고 또 참았지만 이렇게 밤늦게 들어와서도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 주방에 혼자 남은 나는 겨우 몇 숟가락 밥을 떠먹고 그릇을 씻었다. 피로에 눈이 감겼지만 내일 아침 도시락과 아침밥 준비를 위해 반찬을 미리 준비해야 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또 들을 생각을 하니 억지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옆에서는 남편 정우가 고요히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어제 회식 후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은 내가 겪는 고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열흘 전부터 생리통이 심해져 진통제를 먹고 있었지만 통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나 아픈 내색을 할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여자가 그 정도 아픈 것도 참지 못하냐며 더 심한 말을 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주방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아이들 도시락까지 준비하는 동안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현기증이 났지만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 엄마, 어디 아파? 7살 딸 수아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내 얼굴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보았다. 아니, 엄마 괜찮아.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우리 수아 오늘도 유치원 가는 날이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5살 아들 민우도 뒤따라 주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아이들에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재빨리 밥상을 차리고 반찬들을 정리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서며 말했다. 네, 어머니. 아침 준비해놨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힐끗 보더니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된장국 좀 싱겁네. 이 집에 와서 몇 년이나 됐다고 아직도 간을 못 맞추나? 아이들 입맛도 모르고. 또다시 시작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나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들이 듣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흠을 잡았다. 그리고 오늘 내가 친구들 만나기로 했으니까 내가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 봐. 네가 직장 다니면서 내가 매일 아이들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선언에 나는 당황했다.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 일찍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또 미팅? 너는 매일 미팅이네. 직장이 그렇게 중요해? 애들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아와 민우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아이들 앞에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됐어. 내가 오늘도 봐줄게. 대신 주말에는 집안일 제대로 좀 해. 시어머니의 분노에 나는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울부짖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표정을 감추고 아침 식사를 이어갔다. 오전 11시 회사에서 미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이 심해졌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구토를 했다. 생리통과 스트레스, 그리고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이어진 결과였다. 동료 지연이 화장실로 들어와 내 등을 토닥였다. 혜진아, 너 정말 안 좋아 보여.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나는 괜찮지 않았다.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꼈다. 저녁 7시 중요한 미팅이 한창일 때 전화가 울렸다. 발표 중이던 나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계속 진행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전화는 계속 울렸고 미팅이 끝나자마자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6통이나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재빨리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들은 괜찮나요? 아이들은 멀쩡해. 내가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는 거지. 벌써 7시가 넘었는데. 퇴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곧 마무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너 그 회사 그만두면 안 되겠니?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아이들은 언제 보고 집안일은 언제 하고 아이들이 엄마 얼굴 보는 날보다 못 보는 날이 더 많잖아. 시어머니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분명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회사 그만두면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요즘은 맞벌이 안 하면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맞벌이? 너희 남편 월급으로 충분하잖아. 그냥 네가 일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지. 시어머니의 독설은 계속됐고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회사 로비에서 통화를 마치고 나니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내 얼굴이 얼마나 상기되었을지 상상이 됐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나는 울음을 참기 위해 목을 쓸어내렸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밥은 식탁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나는 이제 안 챙겨줄 거니까. 냉정한 말투에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한마디를 더했다. 내일은 친정에 가봐야 해서 널 못 도와줄 것 같다. 내일 너희 회사에 휴가 내라. 네. 어머니, 내일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매일 중요한 일이 있네.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애들은 어디 맡기든지. 시어머니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일 갑자기 아이들을 어디에 맡긴단 말인가. 베이비시터를 급하게 구할 수도 없고 회사에 갑자기 휴가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남편 정우가 들어왔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나보다는 한결 나아 보였다. 여보, 어머니께서 내일 친정에 가신다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못 봐줄 것 같은데. 결국 나는 회사에 급하게 반차를 신청하고 오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오후에 아이들을 돌보기로 결정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매일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요구에 맞추다 보면 내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일을 하는 건데 정작 시어머니 때문에 아이들과의 시간도 내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옆에서는 정우가 고요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 준비를 마치고 회사로 향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내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집안일과 아이들 걱정으로 마음이 산란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동료들의 박수를 받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행정실에 들러 반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우리 수아, 민우 잘 있었어? 엄마가 일찍 왔네. 아이들은 반가운 듯 내게 달려왔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남편 정우가 퇴근해 돌아왔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 친정에 가셨대. 내가 반차 내고 일찍 들어왔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샤워하러 들어갔다. 나는 그가 나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정우는 늘 그랬듯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나는 결심한 듯 거실로 나갔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매일 나를 힘들게 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걸 못마땅해 하시는 건 알지만 이렇게 매일 핀잔 주고 괴롭히면 나 정말 버티기 힘들어. 혜진아, 내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나도 안타깝지만 당신이 중간에서 좀 조율해줬으면 좋겠어. 어머니한테 내가 회사 일로 바쁘다는 걸 이해시켜주고 나한테도 좀 배려를 해달라고.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배려? 지금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매일 봐주시는 것도 엄청난 배려야. 어머니 나이에 손주들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당신이 오히려 어머니께 더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정우야, 나도 어머니께 감사해. 하지만 어머니가 나를 마치 머슴처럼 대하시는 건 정말 힘들어. 매일 늦게 들어온다고 비난하고 집안일 안 한다고 잔소리하고 엄마와 당신 사이에서 난 뭘 어떻게 해야 해? 난 중간에 끼어서 난처해. 엄마도 내 엄마고 당신도 내 아내인데. 정우의 반응은 언제나 그랬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는 그의 태도는 사실상 묵인과 다름없었다. 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갑질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도 이해해. 하지만 당신이 계속 방관하면 나는 정말 견딜 수 없어.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우리 가족을 위한 거잖아.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혜진아, 어머니 말씀이 전혀 틀린 건 아니야. 아이들이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자라면 어떡해? 요즘 보면 수아가 밤에 자다가 엄마 찾으면서 우는 날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회사 그만두길 바라는 거야?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대화 이후로 며칠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를 몰아붙였고 남편은 여전히 방관자적 태도를 유지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해시태그 6장 결국 쓰러진 해진 마이너스 극한의 상황이어서 어느 월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했다. 나 다음 주부터 노인대학 다니기로 했어.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종일 안 있을 거니까 알아서 해.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레 던진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민우는 유치원에서 12시에 하원하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매일 손주 뒷바라지하느라 내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었어.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얼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거잖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말해볼게요. 출근길 머릿속은 복잡했다. 갑자기 이틀이나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베이비시터를 구하자니 갑자기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비용도 문제였다. 친정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회사에 도착해 팀장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박 과장, 그럼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재택으로 일하는 방향으로 조정해보죠. 다행히 팀장이 이해해 주었지만 재택근무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아이를 돌보면서 일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재택근무 계획을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재택근무하기로 했어요. 재택근무? 집에서 일한다고? 그럼 왜 회사에 다니는 거야? 집에서 일하면 아이들 제대로 못 돌보잖아. 어머니, 그래도 급한 대로 이렇게라도 해야. 됐어. 네 맘대로 해. 나는 이제 신경 안 쓸 거니까. 시어머니는 화난 듯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 첫 재택 근무 날이 왔다. 아침부터 온라인 회의가 있어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급히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오전 내내 회의와 업무 처리로 바빴고 정오가 되자 민우를 데리러 가야 했다. 박 과장님, 잠시 자리를 비우셔야 한다고요? 온라인 회의 중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민우를 데리고 돌아와 간식을 챙겨주고 다시 회의에 참석했지만 민우가 자꾸 놀아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려니 둘 다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저녁에는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렸다. 목요일도 비슷한 패턴으로 지나갔다. 그리고 금요일 회사에 출근해 보니 내가 재택근무 중에 처리했어야 할 업무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발견됐다. 팀장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 과장, 이번 일은 실수로 넘어가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회사 일이 소홀해지면 곤란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주말 내내 두통이 심했지만 토요일은 집 대청소를, 일요일은 한 주 동안의 반찬 준비를 해야 했다. 끊임없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화요일 아침 재택 근무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더니 바닥으로 쓰러졌다. 남편이 급히 달려와 병원으로 데려갔다. 탈진 상태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그리고 과로가 겹쳐서 생긴 현상이에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이 무겁게 울렸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남편 정우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 떠 있었다. 혜진아,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탈진됐대. 쉬어야 한대. 정우는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나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그는 그저 방관자였을 뿐이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좀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그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 내가 쓰러졌는데 아이들은 누가 봐주지? 회사는? 내 프로젝트는? 정우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쉬어. 그 말을 끝으로 정우는 병실을 나갔고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병실 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다. 그의 뒤로 시어머니도 함께였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평소보다는 조금 누그러져 보였다. 어떻게 지내? 좀 나아졌어? 정우가 내 이마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좀 괜찮아졌어. 시어머니는 말없이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지은아, 나 어머니랑 얘기가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정우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병실을 나갔다. 닫히는 문 너머로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약 30분 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정우와 시어머니가 들어왔는데 두 사람 다 표정이 심각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눈이 붉어진 것이 눈물을 흘린 듯했다. 정우가 내 손을 잡고 앉았다. 혜진아, 어머니께서 할 말씀이 있으시대.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아, 내가 너무 심했구나. 정우가 다 얘기해줬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는지. 내가 도와준다면서 오히려 너한테 더 부담을 줬던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아니, 내가 말할게. 내가 옛날 사람이라 여자가 직장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됐어. 내 시대에는 여자가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는 게 당연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하지만 오늘 정우한테 제대로 들었어. 요즘은 맞벌이 안 하면 살기 힘든 세상이고 내가 아이들 좋은 교육 시키려고 직장 다니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집안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지도 말이야. 시어머니의 고백에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정우가 드디어 나를 위해 나서준 것이었다. 어머니, 저도 잘못한 점이 많아요. 직장일 핑계로 집안일을 소홀히 한 적도 있고.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 때는 엄마가 전업주부였으니까 집안일과 애들 다 엄마 몫이었지만 요즘은 아빠도 같이 해야 하는데 정우는 너무 안 도와줬어.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오늘 정우한테 혼내줬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우를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아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 것 같아. 집안일도 안 하고 애들 돌보는 것도 전부 내 몫이라 생각하게 만든 게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제부터 내가 달라질게. 나도 너랑 정우랑 아이들 도울 거야. 내가 평생 살림만 하던 사람이라 직장 다니는 여자의 고충을 몰랐어. 앞으로는 내가 일하는 동안 애들 잘 봐줄게. 그리고 집안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울게.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혜진아. 이제 알겠다.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는 걸,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정우가 끼어들었다. 혜진아, 나도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너한테만 모든 걸 밀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많이 도울게. 애들 돌보는 것도 집안일도 내가 절반은 할게. 나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입원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다. 병원에서 좀 더 쉬다가 집에 와. 그동안 내가 아이들 잘 볼게.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정우는 정말로 달라졌다. 정우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내게 잔소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퇴원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내가 조금 늦게 일어났을 때 부엌에서는 이미 활기찬 모습이 보였다. 엄마, 일어났어? 우리가 아침 준비했어. 수아가 신이 나서 소리쳤다. 부엌에서는 정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란을 프라이팬에 깨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밥을 푸고 있었다. 민우는 아빠를 도와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여보, 잘 잤어? 오늘은 늦잠 자도 된다고 했잖아. 우리가 다 준비할 거니까. 정우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요즘 정우는 달라졌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나를 쉬게 해주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을 존중해 주었고 오히려 더 지원해 주었다. 워킹맘이 맞닥뜨리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게 되셨다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어머니, 제가 하려고 했는데. 됐어, 넌 쉬어. 내가 이렇게 쓸모 있잖아. 요즘 노인 대학 다니면서 요리 배우는데 오늘은 내가 배운 요리 좀 해볼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머슴처럼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직장 생활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셨다. 지난주에는 내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하자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주시기도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우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혜진아, 내가 늙음하게 노인 대학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 무슨 깨달음이세요, 어머니? 요즘 세상은 달라졌다는 거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거. 옛날에는 여자가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 아니더라고. 노인 대학에 다니는 다른 할머니들도 다들 딸이나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고생한대. 시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놀랐다. 몇 달 전만 해도 직장 다니는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셨는데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셨다. 그리고 정우도 이제 괜찮더라. 처음에는 좀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집안일도 잘하고 애들도 잘 돌보고 남자도 집안이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 우리는 함께 웃었다. 정우가 처음 설거지를 했을 때 그릇을 깨트린 이야기, 빨래를 처음 널었을 때 속옷을 베란다 밖에 떨어뜨린 이야기 등을 회상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날 오후 우리 가족은 함께 공원에 소풍을 갔다. 정우는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시어머니와 나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준비했다. 혜진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널 힘들게 했을지. 내가 쓰러졌을 때 정말 놀랐어. 내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말씀도 충분히 이해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알아. 여자도 자기 일을 갖고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걸.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 얻는 성취감이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결국 우리 가족 모두한테 좋은 거라는 걸.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운 후 정우와 나는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눴다. 혜진아, 내가 쓰러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내가 모든 걸 망칠 뻔했어. 정우야. 아니, 들어봐. 내가 너무 어머니 편만 들고 너한테 무심했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내가 병원에 누워서야 깨달았어. 여자가 직장 다니고 가정 꾸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달라졌잖아. 너도 어머니도. 응, 앞으로도 그럴게. 우리 가족은 함께 도와야 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존중하고 내가 집안일과 육아에 더 참여할게. 어머니도 이제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우리 함께 잘해보자.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동안의 고통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다.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퇴원 후 석 달 나는 회사에서도 안정을 찾았다. 시어머니와 정우의 도움 덕분에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팀장님께 칭찬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머슴 같은 삶을 살던 내가 이제는 존중받는 워킹맘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가족의 이해와 노력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여러분도 고부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소통과 이해, 그리고 시간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